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0년 만에 성사된 장성급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채소값이 13% 이상 오르면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6%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휴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자정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이달에 남북 회담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회담은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담이 취소된 지 보름 만에 마주 앉은 남북 대표단.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5월 달에도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오늘 6월 1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나 5월 달 만나지 못한 거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기자 선수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마시고 원상 넘어갑시다. 응? 예. 그러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전 전체 회의에서 기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7시간 반 만인 오후 5시 25분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난 5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18일엔 남북 통일 농구 경기와 2018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 등을 논의할 체육회담, 22일에는 남북 이산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과 6.15 선언 18주년 행사 공동 개최 문제 등은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과 산림 협력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14일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거의 10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김도균 육군소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이루기 위해 쉬운 의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 수뇌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군 통신선 복원도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제입니다. 올해 들어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지만 동해 군 통신선은 지난 2011년 5월 북한이 차단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이 복원되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을 논의하기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회담 정례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해 NLL 같은 문제는 정치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의제인 만큼 가급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0여 년 만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북측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과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억류자 송환 문제와 북한 여종업원 북송은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선언 이행을 위한 첫 북남 고위급 회담인 것만큼 공개적으로 기자 선생들이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미아 진리위 대변자이고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선각자들인 탓에 기자 선생들이 오늘 쭉 다 우리 회담 상황을 보시면 아,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회담 문화도 좀 개변할 겸 과거하고 결별할 겸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서로 기본적인 의견을 한번 교환한 다음에 아까 JTBC 기자 선생이 저한테 엄중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내가 기자 선생들이 질문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 근데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엄중한 사태가 어디서 조성된 걸 보니 알면서도 나한테 그거 해소됐나 물어보면 되나? 조명훈 장관 선생한테 문의하라고. 그 장본인 그 철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수뇌분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이 기자 선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뇌분들이 뜻을 받들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좀 효율적인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타협을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양보하는데 다음 부분은 공개를 좀 합시다. 회담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막짝 떠들고 이게 결국은 북남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자기 땅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만큼 주인으로서의 좀 체면 봐달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조언했습니다.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회담의 의제를 논의하는 북미 협상이 진행됐고 싱가포르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당일의 의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18년 만에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백악관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남북미 회담을 하고 3국이 종전선언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지만 대놓고 가능성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실무팀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는데 다음 달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답사 차원이지 남북미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당당 부위원장은 곧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미 사흘째인 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오전 6시 50분에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각으로는 오후 1시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쯤, 그러니까 2시간쯤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과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의 핵담판을 눈앞에 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주변국과의 정상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올해 들어 2차례나 만났는데요. 또 연내에 북러 정상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북러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온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동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러 수교 70주년인 올해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에 고위급 내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서로 최고領導자들 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경을 접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북러 관계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거리만큼이나 소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7년 차인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은 거론된 적도 없었던 데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이번 방북도 9년 만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다소 이례적인 양국의 행보는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릴 만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향후 예고된 비핵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방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시켜 놓는 것이 미국과의 핵협상 이후에 경제협력 부분에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도 2차례의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치른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비핵화 조치 이후 국제사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위상과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6차 회담 당사국 가운데 남은 한 곳인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관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어제 여야 지도부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GM 사태가 벌어진 전북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고 또 자유한국당은 영남 지역 사수를 외쳤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전통적인 강세 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위기에 시름하는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출마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군산 경제를 버리지 않았고 다시 활기차게 하겠다며 표심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전북의 어려운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전수전 경험 많은 베테랑 선장과 능력 있는 항해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과 경북, 충청과 수도권으로 경부선을 타고 거슬러 올라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자리가 사상 최악으로 줄어들고 인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로 모든 걸 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는 민생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집니다. 세금이 내려가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이 선거를 좌우하는 주체가 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권역을 나눠 발로 뛰는 유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지방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연이틀 전북에 머물면서 도정을 맡은 민주당이 군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민이 이번 선거에서 창원 GM 살리면서 군산 GM을 죽인 정부 여당에게 전북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도우면서 수도권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의 유세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자칫 지방선거에 암초가 되진 않을지 민주당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거리 유세에 나서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노동자들이 막아섭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센 항의에 부닥친 추미애 대표는 결국 군산 유세를 취소했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남아 격앙된 노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울산을 지원 방문했을 때도 분노한 노동자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듣고 가십시오. 우리 안 막습니다. 듣고 가십시오. 듣고 가라고. 노동자들은 국회,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부터 손보기는커녕 최저임금 체계만 계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57만 3,7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종 수당을 더 포함시키면 상해까지 포함시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인 가족을 챙겨줘야 되고 5인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저소득, 저임금에 있는 분들의 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민주당 지도부의 유세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강력한 우군이었던 노동계의 거세지는 반발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표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자신만의 특성을 살린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후보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도 알 수 있는데요. 박광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 많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고 이른바 셀카에 하이파이브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전략은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약간 좀 잘 때도 있고 그럼 참 그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자신의 높은 인지도에 민주당 후보임을 적극 앞세워 구청장 후보들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초반 선거 전략은 보수 결집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자주 열렸던 서울역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구로공단 지역을 찾아 과거 경력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 구로공단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을 하고 저도 여기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골목길을 휘젓고 다니는 유세 방식이 특징입니다. 지난 대선 막판 뚜벅이 유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연 일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정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해서 대기 오염, 교통 속도, 통행량 모두 20%씩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당의 전국구 스타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머나 노란 바지 입었네. 정의당을 뽑으면 보수 야당이 당선된다는 사표 논란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수도권 제1야당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핵심 전략 지역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울산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 유세를 벌인 뒤 오후에는 경남에서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또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를 마친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선거대책위원장이 수도권, 김성태 위원장이 경북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은 충북으로, 박주선, 김동철 위원장은 호남, 유승민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호남이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와 전주 등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정의당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선거대책위원장이 호남과 창원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의 당사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재판거래와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도 없었다는 건데 청와대 말씀 자료 등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언론 접촉을 피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추진한 상고 법원을 반대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뒤졌고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단 결론에도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할지와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의혹들을 부인하고 나서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법관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사찰과 통제를 받았던 법관들의 깊이 위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법관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국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달랐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김 대법원장이 정면 반박하며 사찰과 통제를 사실로 인정하고 법관들을 위로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모든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하겠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내부 의견을 치우치지 않고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을 통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구체적인 사법부 개혁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나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안 처장은 출근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형사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의 발언은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의 기존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번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만났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과 철도 노조원들이 코레일 서울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와 지난 정부의 재판 거래 파문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에 뒷거래 판결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간 친구가 그리워서 어쩌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더는 복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이 재판 거래 사례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코레일이 이를 근거로 복직을 꺼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농단이 밝혀진 시점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복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쟁점은 지난 2006년 해고된 승무원 280명의 전원 복직과 코레일 본사의 직접 고용 여부. 오영식 사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약속과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고용 등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엔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야당이 최종 후보 2명을 문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워낙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다 또 수사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특검 출범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가 이번 달 중순 확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야당의 후보자 4명 명단을 넘기면 야당이 추천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이뤄지고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석 달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야당을 거쳐야 하기에 친여 성향이 아닌 인물들 가운데 충분한 수사 경험과 의지가 있는 후보자를 추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정권 실세가 연루되는 등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고 수사 이후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변호사 수임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가 쉽사리 승낙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여러 난관이 얽혀 있는 만큼 특검 출범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조상우, 박동원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두 선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박동원 선수도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명주 K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함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함행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함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지만 채소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5% 올라 지난 10월 1.8%를 기록한 후 8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엔 채소값이 1년 전보다 13.5%나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번 주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은 이번 주 평균 휘발유 값이 1리터에 1,605원으로 지난주보다 14.9원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경유도 14.9원 올라 1리터에 평균 1,405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가 신규 자동차 공장을 광주에 짓는 데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임금을 반으로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인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여러 투자자가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 20여 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지어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신설 자동차 공장 투자를 위한 사업 참여 의향서를 냈습니다. 광주에서 경제성을 갖춘 차종을 새로 개발하고 위탁 생산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에 투자하는 다수 기업 중 하나로 사업 타당성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체인 독립신설법인을 세우고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완성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의 투자 의향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이 여러 투자자 중 처음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 기관 전문가센 실무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 참여 의향이 실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의향을 끌어낸 데는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하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평균 임금 절반 수준인 4천만 원대로 임금을 낮추고 주거와 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4천만 원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후퇴시키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반발들을 잠재우고 광주형 일자리에 기초한 완성차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6월의 시작부터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뜨거운 주말이 예상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에 도심이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아스팔트에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연신 땀을 닦습니다. 6월의 첫날, 여름 시작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덥고 햇볕도 강해가지고 좀만 걸어도 땀이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35.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밀양 33도, 대구 32.2도, 광주 31.9도, 서울도 30.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주말에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특히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와 대구 등 남부 22개 지역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에서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일사병과 탈진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살인개미 공포를 몰고 왔던 붉은 불개미가 올해도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합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도착한 중국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주변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예찰 트랩을 56개 설치하여
일주일간 매일 불개미 발생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붉은 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두 위에서 몇 마리가 발견된 뒤 주변 수색 과정에서 천여 마리 군집까지 발견됐지만 이번에는 컨테이너 안 대나무 속에서 2마리만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밀폐형이고 개미가 모두 내부에서 발견된 데다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여서 외부 유출이나 국내 정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인천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철저하게 검역이 진행돼 모든 외래 병해충을 막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출현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뚫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에서 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가 또 어떤 게 콜로니가 형성이 돼가지고 콜로니가 형성이 되면은 야들이 이제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어떤 학생들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0년대에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미국은 매년 5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래 병해충을 막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굳이 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낸 첫 주에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 싱글 차트에서도 10위로 진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싱글 차트 10위권에도 안착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눈길이 간 건 싱글 차트 순위였습니다. 팬들의 사재기 개입 우려가 있는 앨범 차트에 비해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들만 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위권 내 출발은 상상 밖이었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에 모아집니다. 일단 앨범 차트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강세라 싱글 차트의 경우도 전작인 마이크 드롭이 가진 10주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해서 찾아듣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단기간에 떨어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싱글 차트 1위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순위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1위를 하려면 라디오 방송 횟수나 스트리밍에서 더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싸이의 경우 신드롬 효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등에 업고 있어서 화력은 막강해도 불길이 번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 매체와 외신들의 집중 조명과 본토에서도 통하는 힙합을 한다는 등의 음악적 평가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꺾은 팬덤의 승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독일 베를린 콘서트 티켓이 현지 시간 1일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다고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공연 티켓은 오전 9시부터 인터넷과 전화, 공연장 현장 판매로 진행됐고 판매된 티켓은 모두 3만여 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켓은 최저 73유로, 최고 349유로에 판매됐고 매진 직후 암시장에서는 500유로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지난 4월 둘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16.8명에서 지난주 1000명당 2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매년 가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나 직장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되지 않도록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오일과 KT가 광화문 KT 사옥에서 ICT 플랫폼 기반의 미래형 주유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형 주유소에선 사물 인터넷이 주유 차량을 인식해 실물 카드 없이 자동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고객의 차종, 그에 맞는 유류, 번호판 등이 사전에 입력돼 있고 주유량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S-오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일부 주유소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G U+가 4월 출시한 자사 골프 중계 서비스 앱 U+ 골프를 6월 한 달간 SK텔레콤, KT 고객에게도 제공합니다. SK텔레콤, KT 고객도 구글 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마켓에서 체험용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험용 앱을 통하면 U+ 골프가 제공하는 인기 선수 독점 중계, 출전 선수 스윙 보기, 지난 홀 다시 보기, TV로 크게 보기 등 4대 핵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우유의 날이었던 어제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우유의 효능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 강좌가 열렸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광제에서는 의사들이 나와 우유의 영양과 연령대별 섭취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년기 유제품 섭취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샘이 성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차별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엄격히 조치하고 피해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점을 정식 개장했습니다. 신라 면세점 제주공항점은 409제곱미터 규모로 화장품, 향수, 술과 담배 등 70여 개 브랜드 면세품을 판매합니다. 6월의 시작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청주 17도, 대구 18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청주 31도, 대구 33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정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정각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